그 소설을 보면 그 캐릭터 말고도 재밌는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선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등 항해사가 네. 있잖아요. 1등 항해사의 이름이 스타벅이에요. 어디서 낯익은 이름인데? 이 스타벅 1등 1등 항해사가 항해사가 저쪽에서 오는 배한테 호의를 베푼다고 커피를 끓여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준비를 하려고 이걸 막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좀 어처구니 없는 이유인데. 네, 김도월 교수의 매우 사소한 경제사. 오늘은 고래 이야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뭐 그냥 닥치는 대로 저희 거 보시면 재밌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고래 이야기는 1부부터 보셔야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고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냥 오리온 고래밥 이거 하나였는데 야, 이거 굉장한 지식이 필요한 또 테마네요. 고래밥도 의미가 있는 과자예요. 그 과자 내용을 보세요. 여러 가지 해산물들 다 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고래밥이에요? 다 먹잖아요. 우와! 그냥 다 먹잖아요. 모양도 그렇고 네. 성분도 그렇고. 그래서 오징어, 뭐 작은 예. 생선 이런 게 다 그걸 고래가 먹는 거라고. 네. 고래는 석유가 개발되기 전에 네. 우리 인류에게 석유 역할을 해주었던 네. 등불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연료가 되기도 하고 또 향수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초기 고래를 잡았던 거는 뭐 고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름을 얻기 20세기의 위해서. 패권 전쟁이 석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21세기의 패권 전쟁은 요즘 반도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이 고래가 전 세계 메인 가장 사치 산업이기도 하고 필수품 산업이기도 하고 그런 인더스트리였나 보네요. 그렇죠. 네, 네. 한 마리를 잡으면 여러 가지 부산물이 나올 수 있는. 네. 네. 지난 시간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래를 잡으러 미국의 동부에서 출발해서 태평양 고래를 잡으러 가야 되니까 거꾸로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1년 동안. 도대체 태평양 왜 이렇게 멀어? 그래서 태평양을 거쳐서 겨우 1년 항해를 하고 태평양으로 왔다는. 그래서 잡아서 다시 돌아가는 데는 또 1년. 그만큼 상당히 리스키한 산업이다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 고래를 잡으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뭐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도 필요하고 상당히 그 안에는 또 내부적인 경영 철학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좀 들어보죠. 네. 예. 방금 전에 잘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예. 배가 뜨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을 동원하는 문제도 있고 네. 여기에서 배 자체를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 후자 이야기서부터 사실은 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운영.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배가 있으면 거기에 배 타는 선장이 있어야 되고 뭐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뭐 거기서 이제 실제로 또 이 배는 물건을 운반하는 게 아니라 가서 또 잡아야 되니까 네. 뭐 작살잡이니 뭐 온갖 또 사람들이 같이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비딕에 나오는 이 고래를 잡으러 가는 배는 이름이 그 퍼쿼드호라고 부르던 배였어요. 예. 근데 이 그 피쿼드호라고 하는 이 배의 선장이 대부분 이제 막 굉장히 유명한 그 에이헵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에이헵 선장은 이 책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관상이라는 영화에 보면 도대체 이정재는 언제 나와? 그런지 영화 중간쯤 돼야 이정재가 등장하듯이 내가 왕이다, 예. 여기도 에이헵 선장이 안 나와요. 계속 한참 보는 책이 거의 앞에 한 200페이지쯤 가야 등장을 합니다. 선장 이름이 에이헵. 예, 에이헵. 근데 예. 유명한 선장이에요? 보통 이 소설을 네. 노인과 바다처럼 그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보면은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다랑어인가를 잡았는데 예. 상어랑 막 싸우는 막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이미지로 이 책을 이해하신다면 사실은 이 책은 그 에이헵 선장과 그 고래 모비딕과의 투쟁이고 쫓기는. 예. 그리고 이제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했던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사실은 1950년대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요즘 분들은 이름을 들어도 그런 배우가 있었어 할지 모르지만 제 세대만 하더라도 정말 미남 배우의 가장 대표적인
그 사람 중에 하나인 그레고리 팩이 그 AF 선장을 했던 이 소설에 나오는 그 고래잡이 배의 선장 역할을 맡은 그 역할을 맡았던 가상의 인물. 그래서 이제 이 AF 선장이 이제 이 소설에 보면은 모비딕을 잡아야 된다는 거에 사로잡힌 선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번 이제 출항을 해가지고 갔다가 그 모비딕이랑 만났는데 거기서 다리 한쪽을 잃죠. 그래서 저 피터팬에 나오는 선장처럼 한쪽 다리에 이걸 하고 있는 뭐 이제 이런 모습이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나는 고래를 잡아야 돼. 라고 하는 집념으로 복수를 하겠다라는 예. 그런 설정이군요. 네. 피터팬 선장하고 반대인데요. 이상 선장들은 뭐 하나가 없어. 눈이 하나 없거나 팔이 하나 없거나 이분은 다리가 없으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영화도 그렇고 이 소설을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은 그 영화처럼 그 선장과 모비딕 간의 대결이라는 맥락으로 도대체 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저렇게까지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그 사람은 뭐 어떤 삶의 어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시는 측면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물론 나오죠. 이제 그 AF 선장이 그냥 끊임없이 막 밤중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뭐 나는 모비딕을 잡아야 돼. 뭐 주변에 있는 잔잔한 향고래는 필요가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가는 이제 이런 설정으로 일단 나오고는 있고요. 근데 이 그 소설을 보면 그 캐릭터 말고도 재밌는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그다음부터 주인공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배에 보면은 선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1등 항해사가 있잖아요. 3프로 TV의 2% 같은 역할. 근데 그 1등 항해사 선장은 성격 이상해. 네. 그 1등 항해사의 이름이 스타벅이에요. 어디서 낯익은 이름인데? 스타벅. 네. 예. 사실은 그 우리가 아는 그 커피 스타벅스. 예, 스타벅스 이름이 사실 여기서 온 겁니다. 스타벅.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스타벅스의 창업자가 예. 창업자가 모비딕 팬인가? 그런 것 여기서 같아요. 따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스타벅 이거 보더라도 정체를 모르겠는 이 꼴이 나오고 막 네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바다랑 관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스타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나? 도대체 왜 그러면은 스타벅스가 그 스타벅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였나?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소설을 읽을 때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쭉 보다 보면은 오늘 이걸 준비하려고 제가 다시 한번 그 검색을 해서 이렇게 네네. 찾아보니까 텍스트 검색을 해보니까 이 책에 커피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이 두꺼운 책에 모비딕이에요. 뭐 그럴 수. 예, 근데 커피가 이제 나올 그 일은 별로 중에 없으니까. 예전에 네. 소설을 읽을 때도 그 부분 때문에 그러고 이제 오늘 나오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걸 찾아본 건데 예전에 제가 이 소설을 읽고 나서 한동안은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막 자랑을 했어요. 이 스타벅스의 이름은 여기에 나오는 그 1등 상에서 스타벅으로부터 왔는데 왜 스타벅으로부터 나왔느냐? 이 망망대해를 배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실 굉장히 외롭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배를 잡으러 고래를 잡으러 남태평양에 가면 할 일이 많을지 모르지만 가는 동안은 사실 할 일도 별로 없거든요. 맨날 바다만 쳐다보고 이래야 되는데. 다 같은 그림이고. 네. 그런데 우연찮게 다른 포경선을 이렇게 옆에 스쳐갈 때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잡으러 가는 길은 비슷하니까. 네. 그렇겠죠. 그러면 막 반가워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그 만나는 그 저게 있는데 이 소설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렇게 포경선과 포경선이 만나는 거를 그 옥스포드 사전에도 안 나오는 단어로서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부르던 이름이 갬이라고 합니다. 갬. G-A-M. 그걸 만난다는 뜻이에요? 네. 거기서 게임이 나왔나? 그래서 겜블이 나왔나? 갬블? 그래가지고 그 갬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보면 한 8번쯤 나오거든요. 우연히 마주치는 그 장면을 게임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근데 이제 그 갬 중에 한 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은 그렇게 기억을 했어요. 뭐냐면 그 갬이 이루어지는데 이 스타벅 1등 항해사가 저쪽에서 오는 배한테 호의를 베푼다고 커피를 끓여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이름의 원천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오늘 준비를 하려고 이걸 막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네. 좀 어처구니 없는 이유인데 뭐냐면 역시 갬인 건 맞았어요. 네. 이렇게 맞았는데 스타벅이 저쪽에서 오는 배를 보고 야 저쪽 선장이 지금
손에 뭘 들고 있냐라고 옆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커피폿을 들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커피폿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요. 커피폿이라고. 저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커피를 대접하러 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스타벅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아닌 것 같아. 저 배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기름 얻어오려고 커피폿을 지금 들고 오는 거다. 기름 좀 줘라. 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무슨 고래잡이 배에 기름이 없냐. 그러면서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배가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내리면서 저쪽 배 사람이 여기 기름 좀 채워주시래요. 그러니까 이게 커피폿하고 정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도대체 스타벅 저 창업자가 왜 스타벅이라는 이름을 자기한테 붙였는지가 이렇게 굉장히 저는 혼란스러워지는. 얼핏 제가 그 스타벅스 그거 예. 기업 얘기 저도 글로벌 뉴스 많이 보니까 네. 기억에는 창업자 중에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 이 모비딕의 이 스타벅 캐릭터에 완전 빠져 있는 팬이라서 지었다라는 그럴 수는 네, 있죠. 얘기를 예, 들었어요. 예. 그분은 독특하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이 사실은 살림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네. A앱은 저거만 잡으러 모비딕 잡는 거 그냥 혼자. 미쳐 있는 네.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요즘에 그 벤처들도 그렇고 잘 나가는 기업들이 그렇듯이 워낙 잘 나가는 산업이기도 하고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뉴베드포드나 난터켓에 가면 이 배를 타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원의 구성을 보면 정말 심지어 중국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뭐 온갖 종류의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영어가 안 되는데도 다 대화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게 짜여지는 거죠. 직원 모집. 그렇죠. 예. 스타트업 직원 모집.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슈마일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고래를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나 고래 잡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 고래 잡아본 적이 있어? 그랬더니 없지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뽑히는 과정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 얘기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이슈마엘은 이 소설의 화자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근데 주인공이고 화자고. 그러나 예. 그 배에 탄 그 이슈마엘의 직책은 선장도 아니고 제일 말단. 제일 말단. 예. 그 고래 잡으러 가는 배에 탄 말단 선원이 쓴 그 글의 형식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얘기들이 왜 상상이나 이런 거라기보다 어떻게 해서 도대체 그럼 허먼 멜빌은 어떻게 해서 이 고래 산업에 대해서 포경 산업에서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알까? 라고 하는 게 이 허먼 멜빌이 고래를 그 포경선에 탔던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타보지 않고는 예. 이렇게 군대 알 안 수가 갔다 온 없지. 사람이 그 전쟁 소설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원래는 그 멜빌이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온갖 이제 밑바닥에서 하는 직업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고래잡이 배를 탔고 그래서 이 모비딕이 뭐 가장 대표작이긴 하지만 다른 소설들 중에서도 이 당시에 자신이 탔던 그 배 생활을 이렇게 담는 소설들이 여러 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비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탄 배는 아닌데 과거에 있었던 182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그 모샤딕이라고 하는 사건. 그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따서 자신의 경험이랑 결합해서 이제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포경선을 타러 가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네. 이거는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투자자는 어떻게 모으고? 네. 네. 그 투자자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잠깐 말씀을 드릴 거는 그래서 이제 이슈마엘이 여기를 타잖아요. 네. 그러면은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없으면 어떻게? 월급이 없는 게 아니고 다 지분을 받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뽑는 사람이 너 월급 없는 거 알지? 그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군대 같아. 느낌이. 그럼 고래 못 잡으면은 배분이 없는 거네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야. 야,
그야말로 진짜 다 일심동체가 돼서 정말. 고래를 잡을 수밖에 그래가지고 없는 이제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배 선주, 그다음에 배에 싣는 이제 물건 투자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순번을 쫙 적는데, 예. 그래가지고 배 탈 때 그 이스마일한테 너는 순번이 700 몇 번이야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딜을 해요. 너가 배에 지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이니까 너는, 그러니까 이거 700 몇 번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하면은 야 작살 드는 사람도 200 몇 번인데 너가 700 몇 번이면은 그 스톡옵션 나눠주는 그런 그러네요. 느낌. 그런 그러니까 거죠. 역할에 예, 따라서 배분율이 이제 어. 차등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액 임금이 전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야. 성과급으로 돈을 받는 시스템. 이야, 미국답다. 미국다워. 열심히 해야겠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기본적으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온갖 문제가 사실은 생기죠. 예를 들어서 배 선주라는 사람은 투자는 하지만 배에 타진 않는데, 네. 그 배에 탄 사람이 뭐 가서 물론 이제 자기도 성과급으로 받으니까 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제 이런 뭐 인센티브 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은 그 배 타는 선장이라든가, 그러니까 네. 배 주인하고 배 물건 대는 사람 말고 배 선장으로 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끈끈한 인적 관계가 어떤 형태로든지 있어서 이거를 좀 통제를 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요. 흥미로운 거는 그런 끈끈한 관계가 정말로 중요했어? 그냥 능력 좋은 사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선장으로? 뭐 이런 네.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 경제사 연구자가 이제 에릭 힐트라는 연구자가 연구를 한 게 있어요. 보면은 이 당시에 워낙 포경 산업이 큰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본 거죠. 그 예. 수백 한 뭐 7, 800척의 배들 중에 네. 어떤 배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조인트 스톱처럼 해가지고 운영되는 데가 있고, 네. 어떤 데는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지금의 주식회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예. 주식회사 형태로 이 포경 그 회사를 운영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한 데는 그런 인적 관계가 느슨한 경우고, 이제 조인트 스톡으로 한 경우에는 지분 배분은 하지만 그 서로 간의 어떤 인적 관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된 케이스였는데, 조인트 스톡은 그 배에 타는 모든 사람이 주식 갖고 있었던 그 케이스를 조인트 지분을, 스톡이라고 그러니까 합니까? 주식이라기보단 지분이죠. 지분? 예, 예, 지분으로 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거기가 일종의 인적 관계로 구성된 회사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인트 스톡은 네네네.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네네. 같이. 그러니까 혈연 관계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규모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그걸 선택은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린시펄 에이전트 프로블럼이라고 그러죠. 주인 대리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식회사 형태의 포경선은 타는 그 선원들이 그냥 직원이에요. 월급 받는 직원. 좀 그런 거에 가까운 거라는 거죠. 쉽네. 여긴 하나는 스타트업이고 다 네네네. 지분 갖고 있는, 그러나 월급도 없이 고생하는 그런 걸, 맨날 예. 눈 빨개지는 그런 스타트업 직원이고, 네네. 여기는 중견기업 그냥 회사원들 모여서 네네네. 고래 잡으러 가는. 예. 네, 그렇게 해서 해보면은 성과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더라. 코퍼레이션으로 했던 곳들이 성과가 굉장히 떨어지더라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의처럼 한다니까. 그래. 그리고 매일매일 또 감시도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인력은 떨어져 예. 있잖아요. 그냥 네. 너희들끼리 가서 고래를 잡아와라. 네. 월급은 줄게. 그러면 잡으나 안 잡으나 뭐 2마리를 잡나 3마리를 잡나 월급이 똑같으니까. 아무튼 제대로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뭐 이 성공을 하면 네. 배가 가서 제대로 고래를 잡고 막 이라고 채워오면 당시 기준으로는 뭐 그 상상할 수 없이 큰 돈을 사실은 배가 들어오면 벌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네. 뉴 베드포드라고 하는 도시가 미국에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고, 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부자인 그 고래잡이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딸이 결혼하는데 그래? 너 고래 한 마리 줄게. 고래 한 마리 준다라는 게 요즘식으로 그냥 아파트 하나 한 채 해주는 것 같은. 고래 하나에서 나오는 에브리띵을. 1년을 타고 한 바퀴를 돌지만 정말 고수익이 보장되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출발과 도착이 뉴 베드포드라고 하는
그렇죠. 예. 여기 우리도 치면 뭐 울산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항구 도시였겠네. 네네네.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으로 운영이 되던 것이었지만 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9세기 중반 후반에 오면서 이 산업에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을 합니다. 가장 큰 타격이 된 건 당연히 이제 석유의 발견이고요. 굳이 고래 기름 필요 없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뭐 석유가 등장을 하고 뭐 전기로 조명이 생기고 이러면서 석유에 대한 그 고래 기름에 대한 어떤 수요가 이제 크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배가 이 범선이 아니라 그 증기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증기선이 되면은 범선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 빠르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폭풍 같은 거를 잘 견뎌가면서 그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20세기 초까지도 범선을 고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쇠퇴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서 미국의 이 포경 산업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쇠퇴를 하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을 하고 뭐 또 그 과정에서 또 다양한 이제 기술 발전이 있는데 그 작살 같은 것들도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실은 작살을 던져서 고래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이게 작살이 사람 손으로 던지면 이게 맞고 튀어나오게 되다든가 그렇죠. 깊이 안 꽂히다든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더 깊게 확실하게 꽂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이 막 개발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살이 딱 닿으면은 왜 총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총알이 저거 하듯이 작살을 이렇게 회전하는 작살. 그리고 이제 작살 쏘는 것도 요즘에 보면은 요즘 영화 같은데 그 나옵니다만 이렇게 작살포를 만들어서 사람 손이 던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나오니까 고래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죽는 거죠. 그러면서 고래 잡기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고래 개체 수를 줄이게 되고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는 요즘에 많이 논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차원까지 고래 멸종을 이제 걱정해야 되는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다가 빼먹었지만 좀 재밌을 만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갬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망망대에서 배가 이렇게 만나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반가웠겠다. 너무 반가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갬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제일 그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편지 교환이에요. 혹시 돌아가는 길에 전해줄 수 있는 가족들에게? 그래가지고 가는 배에서 선원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가족들한테 보낸 편지 같은 걸 썼다가 진짜 군대다. 돌아가는 배를 만나면 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 돌아가는 길이니? 네, 그렇죠. 그 만나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느냐. 그래가지고 편지를 전해주는데 근데 그게 이제 1대1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다가 뭐 어떤 배를 만났는데 줬는데 여기서 이 배가 더 빨리 안 갈 건데 뭐 딴 배를 만나면 한 두세 번을 이렇게 막 건너기도 하고 그렇지. 네. 내가 지금 나도 지금 막 나오러 갔는데 나의 항해로에는 돌아가는 배를 만날 이런 게 있으니 내가 받아서 너 전해줄게 이렇게. 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편지를 근데 이제 배에서 그 당시에 하면 요새처럼 유성 잉크가 있는 게 아니고 다 펜으로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습도 높은 배 안에다 이제 이거 편지를 넣어놓으면은 번지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나중에는 글씨도 못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 편지가 도착했을 때는 쓸 때보다 뭐 2, 3년씩 지난 다음에 이제 무슨 그 뭡니까 레터 이나 바럴 같이 뭐 병 속에 바다에 던지는 거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제 편지를 전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반대로 또 출발할 때 가족들이 이렇게 편지를 주는 경우도 있죠. 오는 길에 혹시라도 만들면 전해달라고. 6개월 전에 떠난 우리 아들 칠뜨기 거기 그래가지고 만나면 얘 좀 전해줘라. 당신네 그 배 이런 사람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편지를 꺼내왔어요. 주려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 사람 죽었어. 아무튼 뭐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정말 짠하죠. 그렇겠네.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세상도 아니고.
그런 고래가 정말 쓸모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동물이었네요. 야, 그러네요. 고래가. 네. 고래 그 수염고래의 그 수염으로도 구두솔 이런 거 만드는 거 아시죠? 아, 수염고래 수염은 정말 진짜 사람 수염처럼 가는가 봐요. 근데 이게 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래 하나를 잡으면 거기에서 많은 산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 게 그 수염 가지고 구두솔도 만들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고기도 있죠. 그다음에 기름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아까 기름도 부위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래 한 마리를 잡으면 집안이 하나, 회사가 하나 먹여 살릴 수 있을 그런데 정도로. 오늘 이 이야기는 네. 사실은 옛날에 그랬다더라. 뭐 그냥 그런 이야기, 소설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다시 고래를 잡으러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방금 전에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거기서 사실 한 걸음을 더 나가면 이 경제학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좀 논란이 되는 영역으로 이제 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래를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될 시점이 온다고 치자. 이유가 뭐건 간에. 네.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이걸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잡아가지고 다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오늘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게 경제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공유 자원과 관련한 공유지의 비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지. 예, 그 고래라고 하는 거는 물 속에 있는 건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지. 뭐 주인이 우리 해역에 있는 고래는 우리 거다라는데 얘가 이 해역에 있다 절로 가면 맞아.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그렇지. 문제들도 있고,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고래와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논란이 되는 거는 코끼리죠. 이게 똑같이 이제 바다에 제일 큰 건 고래, 땅에서 제일 큰 건 코끼리라고 하면 아프리카에 이제 코끼리 밀렵 문제가 밀렵이라는 게 생긴 거는 코끼리를 잡지 말라고 하니까 몰래 잡아서 밀렵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규제가 없을 때는 코끼리를 잡는 수많은 막 직업도 있었겠죠. 예, 사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 개체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이거는 동물보호상에서 문제가 된다. 그럼 코끼리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금지를 시키는 거고 네. 금지를 회피해서 그 코끼리를 잡는 게 이제 밀렵이잖아요. 네. 근데 경제학자들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그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접근을 하기를 좋아하죠. 뭐냐면은 재산권을 부여하자. 그래가지고 재산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영역을 그럼 6개로 나눈 다음에 요 영역 안에서는 너네 마음대로 잡아라. 라고 하는 순간에 개체수의 감소가 딱 멈췄다는 거예요. 아, 여기 있는 코끼리는 언제 잡아도 니네 거니까 니네 거다, 예. 급하게 잡지 말고 너희들이 잘 길러서 잡아. 네네. 이러면 진짜? 그때부터 먹이도 주고. 네네네. 그랬더니 그렇게 재산권을 부여하고 근데 그게 그랬더니 공유지의 비극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한쪽의 주장이 있고 그게 아니다.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거랑은 상관없이 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됐다라든가 아니면 뭐 재산권 부여가 실제로 그거를 막아주지 못했다라는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경제학에서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래도 만약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언제든지 사실은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는 뭐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남획을 할 텐데 고래를 그 막을 방법은 없겠네요, 그죠? 만약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근데 지금도 고래 말고도 다랑어, 참치 네. 같은 경우도 어족 유지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쿼터를 두죠. 그렇죠. 금어기간 뭐 이렇게 네네. 있죠. 얼마만큼 잡아야 되고 어떤 건 잡으면 안 되고 근데 고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든가 그게 이제 몇 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뭐 재산권을 부여하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참 좀 그 동물에 대한 사랑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다시 고래가 에너지원이 되면
우리나라는 고래가 많이 나올까요? 우리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정말 운이 없는 나라예요. 옛날에는 고래 많았대요. 한국에 네, 고래 고기 먹었던 식당 아주머니께 들었는데 어혜진 소장님은 많이 아시는데 소스가 이상하게 우리 아들 그림체 아니, 혹은 그래도 다 신뢰도가 고래고기 있지 파는 않습니까? 식당 아줌마 책에서 본 걸 말씀드리는 건데. 고래도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오늘은 이 모비딕이란 책 때문에 향고래를 중심으로 해서 고래 네.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울산 앞바다에 있는 고래는 뭐 좀 작은 고래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좀 기름도 적어서 뭐 훨씬 맛있는 고래일 수도 있고 네. 예 그렇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 최고의 성과는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은 네. 단연 스타벅스. 네, 그렇죠.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뭔가 아는 척해야 될 때는 겜. 스타벅스가 이 브랜드 이름이 이 모비딕이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1등 항해사 이름에서 딴 거. 네. 자기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면 김동일 오늘 또, 교수의 예. 매우 사소한 경제사. 오늘은 고래에 대해서. 이런 거 이제 무궁무진합니까 앞으로 그렇죠? 곧 소진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소진되지 않도록 남획하지 않도록 잘 기르고 그래서 고래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소중하게 그럼 저희가 뽑아서 근데 이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경제학에 대해서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부터 배워가는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포경 산업이 어떻게 기업과 산업으로 연관시킬 수 있을까?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 프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 이야기라는 경제학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먹고 사는 모든 이야기가 경제학인 것이다. 맞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게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서 너무 기대돼요. 저는. 그 얘기를 노벨 평화상 받은 교수님이 얘기하면 끄덕끄덕하고 이 프로가 얘기하면 너 모른 뭐 알지도 못한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는데 그림책에서 봤다니까 그거를 그렇게 고래 산업에 종사하시는 아주 주인분께 네, 들었는데 김두월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